사장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바쁜 점심 장사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나가면서 가게 안이 한산해졌습니다. 사장님은 브레이크 타임을 알리는 피켓을 문 앞에 걸었어요. 그 사이 저도 일을 마무리하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 드릴 말씀 있는데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냅킨 등을 채우던 사장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달력을 한 번 보고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저 셋째 주 금요일에 하루 쉬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금요일은 식당 입장에서는 대목에 해당하는 날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렇다고 하루만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도 없으니 안 된다고 하면 어쩌나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말투에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묻어났습니다. 행여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제 눈치를 살피는 듯 했어요. 저는 얼른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요, 나쁜 일 때문은 아니고 실은 그날 딸아이 상견례가 있어서요. 경사스러운 일이군요. 저는 또 이모님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 걱정했어요. 사장님은 그제야 안심한 듯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모님한테 따님이 있었군요. 네, 자식은 다 그렇겠지만 저한테는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이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순간 딸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누구든 금 같고 옷 같겠지만 저에게 딸아이는 더욱 남달랐어요. 아이를 갖고 낳고 키우기까지 그 무엇 하나 순탄치 않았거든요. 일단 아이를 갖는 일부터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록 좀처럼 아이가 들어서지 않았거든요. 뒤늦게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보니 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시험관 시술을 받게 됐죠. 배란 유도 주사를 맞고 난자를 채취하고 호르몬 주사를 맞고 그 과정들이 참 사람을 지치게 하더군요. 그렇게 몇 번 시험관 시술을 반복한 끝에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했다고 끝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진통을 느낀 저는 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의사는 태반이 약해서 출산 때까지 무리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어요. 당분간은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때가 겨우 임신 4개월 차였습니다. 회사는 어떡하지? 지금부터 출산 휴가를 쓸 수는 없을 텐데. 당연히 쉬어야지. 어렵게 찾아온 아이인데 지금은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자. 그래도 당신 혼자 벌려면 힘들 텐데.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당신은 그런 걱정 말고 아이랑 당신 몸만 생각해. 알았지? 남편은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퇴사하고 얼마간 더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태어난 후에도 행여 아이가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다행히 아이는 10개월 동안 무사히 제 뱃속에 머물다가 건강히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는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저는 아이를 돌보느라 남편은 회사 일 가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느라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죠. 시댁과 친정 모두 지방에 있는 데다가
양가 모두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별다른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부부 둘이서 눈앞에 닥친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죠. 그래도 그때는 하루하루가 참 귀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보, 윤희 봐봐. 뒤집게 하려나 봐. 진짜? 오, 우리 윤희 잘한다. 힘내라, 힘내라. 하루는 주말 오전에 둘이 모처럼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누워있던 딸아이가 꼼지락거리더니 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지켜보며 열심히 응원했죠. 아이는 결국 뒤집기에 성공했고 저희 부부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 모습에 아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죠. 그런 순간들이 지금도 눈을 감으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납니다.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우리 가족을 덮쳤기 때문이죠.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대리기사 콜을 받고 나간 남편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장거리 손님을 잡았다며 얼른 다녀오겠다고 한 남편은 새벽 1시가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선호 씨 보호자분 맞으시죠? 지금 바로 응급실로 와주세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폭풍우를 뚫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빗길에 사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남편은 실려온 사람들 중 상태가 제일 심각했다고 해요. 여보 일어나봐. 나랑 윤희 왔어. 제발 눈 좀 떠봐. 잠든 것처럼 누워있는 남편을 떨리는 손으로 흔들어 봤지만 남편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딸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남편을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반쯤은 넋이 나간 채로 손님을 맞이하고 상을 치른 것 같아요. 모든 게 마무리되고 남편 없는 집에 딸과 단둘이 있자니 그제야 현실이 조금씩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슬픔보다 저를 더 강하게 짓누른 건 막막함이었어요. 이 어린 것을 혼자 어떻게 키워야 하나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도 없었어요. 배고프다고 부치는 딸아이 입에 밥이라도 한 숟갈 더 먹이려면 당장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딸아이 맡길 곳과 제 일자리를 함께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집 주변 어린이집에 전화를 돌려봤지만 아직 돌도 안 된 아이를 선뜻 맡아주려 하지 않더군요. 그러다 겨우 한 곳에서 아이를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다행히 취업에도 성공했어요. 지금 와 하는 말이지만 그때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순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저와 떨어질 때면 악을 쓰며 매달렸거든요. 돌도 안 돼서 낯선 사람 손에 갑자기 맡겨졌으니 아이 입장에서는 불안했겠죠.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 우는 아이를 억지로 떼놓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던지 지하철에서 혼자 눈물을 훔치며 출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참 힘든 일이었어요. 아이가 아파서 조퇴라도 하려고 들면 그렇게 눈치가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우려하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윤희 어머님,
여기 어린이집인데요. 윤희가 열이 너무 높네요. 방금 쟀는데 39도까지 올라갔어요. 바로 하원하고 병원으로 데려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전화를 받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필 그날은 아침부터 거래처에서 일이 터져서 전 직원이 사고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는 결국 얼굴만 알고 지내던 같은 반 아이 엄마에게 어렵게 연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윤희 엄마인데, 네,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아이가 열이 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바로 갈 수가 없어서요. 아이 좀 잠시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초면에 이런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이 엄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매달렸죠. 제 목소리가 하도 안 돼 보였는지 아이 엄마가 딸을 대신 병원에 데려가 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아이 엄마에게 사려할 것들을 사서 부랴부랴 딸아이 친구 집으로 향했어요. 딸아이는 그새 울다 지쳐 잠들어 있더군요. 딸아이를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등 뒤로 뜨끈한 미열이 느껴졌어요. 이 어린 게 얼마나 아프고 서러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눕히고 이마에 물수건도 얹어줬습니다. 잠든 아이를 가만히 내려다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저한테도 딸아이에게도 그날은 참 고된 하루였거든요. 그런데 뒤척이던 딸아이가 천천히 눈을 뜨더군요. 아이가 볼까봐 서둘러 눈물을 닦는데 아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응? 엄마 울잖아. 어디 아야했어? 아이가 그렇게 묻는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 아야했는데? 여기 윤희가 아파서 엄마 마음이 아파. 제가 제 가슴을 두드리며 그렇게 말하니 부스스 상체를 일으킨 아이가 저를 빤히 보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딘가로 가는 겁니다. 아이가 간 곳은 약을 모아둔 서랍장이었어요. 거기서 캐릭터 밴드를 가져온 아이가 제 앞에 털썩 앉더니 제 가슴에 하나, 자기 이마에 하나씩 밴드를 붙이더군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밴드 붙여줬으니까 이제 안 아플 거야. 그렇게 말하며 생긋 웃는데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윤희가 밴드 붙여주니까 진짜 하나도 안 아프네. 고마워. 응, 나도 이제 안 아플게. 엄마도 아프지 마. 그러면서 그 작은 손으로 저를 꼭 안아주는데 그날의 피로와 슬픔, 아픔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이가 저를 의지하면서 자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저 역시 아이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딸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의젓하게 자랐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로는 부쩍 집안일을 도와주려고 했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서툴게 널어놓은 빨래를 개어놓기도 했습니다.
윤희야, 이런 거 안 해도 돼. 엄마가 집에 와서 하면 돼. 그럼 엄마가 윤희랑 놀 시간이 없잖아. 나는 엄마랑 같이 노는 시간이 제일 소중한데. 그러려면 내가 엄마 일을 도와야지. 그래야 엄마한테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 그렇게 말하는데 순간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어린 게 오죽 엄마랑 놀고 싶으면 이런 말을 할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되도록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다른 아이들처럼 비싼 놀이공원이나 키즈 카페는 데려가지 못했지만 대신 국립공원이나 박물관으로 나들이를 다녔어요. 다행히 아이가 동식물을 좋아하고 이것저것 관찰하는 것도 좋아해서 어디를 데려가든 재밌어 했습니다. 아이는 어느덧 자라 중학생이 되었고 저는 그 사이 직장을 옮겼습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좀처럼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나이가 있어서인지 사무직으로 재취업하는 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쪼개서 요리학원을 다니면서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 후 도시락 공장이나 반찬 가게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았죠. 퇴직금을 다 쓸 때까지 번듯한 일자리를 못 구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퇴직금이 동나기 전에 한 급식업체의 조리사로 취업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 저녁 밥상을 차리는 건 딸아이 몫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계란 프라이 하나 만든다고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밥 요리를 제법 능숙하게 하더군요. 윤희야, 이런 거 안 해도 돼. 엄마가 아침에 미리 해놓고 출근하면 돼. 됐어.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자. 엄마 가뜩이나 하는 일도 많은데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저를 닮아서인지 애교가 많은 성격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믿음직스러운 구석이 있었어요. 주말에 청소나 빨래는 몰아서 한다고 해도 매일 밥하는 게 큰일인데 저녁 밥상을 딸아이가 도맡아 차려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죠. 물론 어느 때는 싱겁고 어느 때는 짰지만 그조차 내 딸이 만든 거라 맛있었습니다. 여러모로 똑부러지는 아이라 그런지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자기 진로도 알아서 척척 찾았어요. 대학이나 학과는 어디로 갈지 정했어? 경영학과나 소비자학과로 갈까 생각 중이야. 마케팅 기획자가 돼서 꼭 들어가고 싶은 회사가 있거든. 그 무렵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자식들이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고민인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떤 학과가 괜찮은지 부모가 발벗고 나서서 알아보러 다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참 복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딸아이는 수능을 보기도 전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수시로 턱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들어간 딸아이는 대학에 가서도 좀처럼 쉬는 법이 없었어요. 대학 가서는 좀 쉬엄쉬엄 해도 될 텐데 공모전 준비하랴, 인턴 준비하랴 늘 바빴습니다. 여기에 자기 용돈은 스스로 벌어서 쓰겠다고 아르바이트까지 했으니 어쩔 때는 저보다 집에 늦게 들어오고는 했어요. 좀 쉬엄쉬엄 해. 아르바이트 하느라 그래? 엄마가 용돈 줄까? 엄마, 나도 이제 다 큰 성인이야. 내 용돈 정도는 스스로 벌어서 써야지. 그래도 그러다 병나겠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그리고 나 요즘 너무 재밌어. 내가 하고 싶은 공부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딸아이는 정말 반짝반짝 빛나 보였어요.
좋아하는 공부를 해서인지 첫 등록금만 내고 졸업 때까지 줄곧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저런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왔는지 볼 때마다 그저 대견하고 고마울 따름이었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딸아이가 꿈에 그리던 회사에 합격한 날, 왜 그 회사에 들어갔는지 진실을 고백하더군요. 고등학생 때 내가 용돈 모아서 엄마 아이크림 사준 적 있잖아. 기억나? 그럼 기억나지. 근데 엄마가 그걸 어찌나 아껴 쓰는지 내가 답답해서 팍팍 쓰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엄마 아이크림 처음 써본다고. 그제 엄마 화장대가 눈에 들어오는데 스킨이랑 로션만 하나씩 덜렁 있더라고. 그때 결심했지. 화장품 회사 들어가서 우리 엄마 좋은 화장품 마음껏 쓰게 해줘야겠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설마 딸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좀처럼 표현을 안 하는 아이라 가끔 서운할 때도 있었는데 화장품 회사로 진로를 정한 게 저 때문이었다니 고마운 마음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네 인생인데 네가 원하는 걸 해야지.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이야. 나는 마케팅이 재밌거든. 마케팅 팀은 어느 회사에나 있으니까 기왕이면 나도 좋고 엄마도 좋은 회사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 그 후로는 제 돈으로 화장품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딸아이가 화장품이 떨어갈 쯤이면 세트로 사다 주고는 했거든요. 임직원몰에서 할인받아 샀으니 아끼지 말고 팍팍 쓰라는 말도 꼭 덧붙였어요. 딸 덕분에 제대로 호강한 셈이죠. 다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홍기가 다 차도록 딸아이가 연애를 안 하는 거였어요. 유나, 혹시 만나는 사람 없니? 제가 넌지시 물으면 딸아이는 이렇게 답했어요. 연애 시간이 어딨어. 일하기도 바쁜데. 딸아이는 일이 정말 재밌는지 회사 업무에 푹 빠져 지냈어요. 아무리 일이 재밌다고 해도 결혼 역시 때가 있는 건데 이러다 홍기를 놓치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제 짝을 만나 번듯한 가정을 이뤘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30이 되도록 변변한 연애 한 번 안 했습니다. 저 역시 슬슬 조바심이 들 무렵 딸아이가 저에게 조심스레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엄마, 엄마는 내가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 좋지. 너무 좋지. 좋아? 엄마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겠어? 결혼해도 나랑 같이 살래? 아이고 아가씨, 그런 소리 마세요. 요즘 시집 장가간 자식이랑 같이 사는 부모가 어디 있다고. 외롭긴 뭐가 외로워. 엄마는 너 시집 가면 더 바쁘게 살 건데? 취미 생활도 하고 혼자 여행도 다니고. 딸은 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저를 바라봤어요. 물론 하나뿐인 딸이 시집을 가면 외롭기야 하겠죠.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평생 둘이 복닥거리며 살았는데 딸이 나가면 한동안 집이 썰렁할 겁니다. 하지만 그 역시 결국은 제가 견디고 적응해야 하는 삶이었어요. 저 외롭다고 다 큰 딸을 평생 옆에 붙들어둘 수는 없으니까요. 좀 서운하네. 난 엄마 걱정돼서 여태 말도 못했는데.
선하기는 자식이 온전히 제가정 꾸려 독립해야 부모로서 역할을 다한 거야. 딸은 제 말에 복잡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얕은 한숨과 함께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 실은 만나는 남자 있어. 뭐? 이번에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연애를 하고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벌써 3년째 만나는 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돈아기로서니 딸이 연애하는 것도 몰랐다니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누군데? 어디서 만났어? 어디 살아? 나이는? 엄마, 하나씩 물어봐. 그렇게 1시간이 넘도록 딸아이가 만나는 남자에 대해 들었습니다. 3년을 넘게 사귀어서인지 남자 쪽에서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낸 모양이에요. 딸아이 역시 싫지 않았지만 혼자 남을 제가 걱정되어서 여태 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따끔하게 말했어요. 괜히 엄마 핑계 대지 말고 이 사람이다 싶으면 딱 잡아. 요새 괜찮은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럼 이번 주에 인사와도 돼?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저는 딸의 연애 사실을 안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딸보다 2살 많다는 예비 사이는 큰 키에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선한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인사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요. 어서 들어와요. 그렇게 예비 사위와 함께 집에서 밥을 먹는데 예비 사위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었어요. 시키지 않았는데 식탁 위에 수저를 딱딱 세팅하고 맛있는 반찬은 은근슬쩍 딸아이 앞에 놓아두고 그러면서도 예의 있게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교육을 참 잘 받은 친구구나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을 끔찍이 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이 친구면 딸을 안심하고 시집 보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딸을 결혼시킨다고 생각하니 발목을 잡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혼수 비용이었어요. 딸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그 무렵 저는 직장을 잃은 상태였어요. 오래도록 일하던 급식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 하는데 나이 때문인지 새로운 곳에 취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대출금을 겨우 갚아서 이제부터 부지런히 모아서 딸 결혼할 때 단돈 몇 천이라도 보태줄 생각이었는데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돈 모을 길이 요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당장의 생활비야 퇴직금으로 어찌어찌 버틸 수 있었지만 딸 결혼하기 전에 돈을 모으려면 무슨 일이든 바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바쁘게 구직 사이트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경력직도 나이 제한에 번번이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딸아이는 제가 일을 그만둔 줄 모르니 전에 일하던 곳과 근무 시간도 얼추 맞아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선택지가 확 줄어들더군요. 그런 와중에 제 눈에 들어오는 구인 공고가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는데 시간이 평일 점심 무렵이라 제가 찾는 시간대와 딱 맞았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저 구직 사이트에서 보고 연락드렸어요. 주방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저희가 급하게 사람이 필요해서요. 오늘 바로 면접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하고 부지런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일부러 동네 근처로는 알아보지 않았어요. 혹여 동네에서 아는 사람과 마주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러다 딸의 기회까지 들어가면 제 계획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알아봤어요. 도착한 곳은 제법 규모가 있는 한식당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제 또래의 남자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아까 전화한 사람입니다. 면접을 보러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잘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사장님은 친절하게 저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보다시피 한식당이라 점심 장사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특히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정신없이 손님이 몰리고요. 원래 일하던 설거지 이모님께서 급하게 일을 그만두셔서 당장 내일부터 나와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근해주세요. 그렇게 간단한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가게로 출근하니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일하는 분들도 소개시켜줬죠. 카운터는 주로 사장님이 맡고 주방에는 요리를 담당하는 조리 실장이 있었어요. 홀에는 서빙을 담당하는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씩 있었죠. 저는 주방에서 보조를 하면서 설거지 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첫날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일했어요. 한식당이라 그런지 자잘한 반찬 그릇이 정말 많았습니다. 게다가 뚝배기 같은 건 무게가 있어서 닦아내는 게 수월하지 않았어요. 10시부터 11시까지는 반찬 재료를 다듬고 11시부터 2, 3시까지는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다음날 쓸 재료까지 손질하고 5시에 가게에서 나오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옥신거리더군요. 첫 일주일은 그야말로 온몸에 파스를 도배하고 살았습니다. 딸아이에게는 등산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둘러댔죠. 안 하던 일을 하려니 온몸이 결렸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좋아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거리가 좀 많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일해요. 저보다 어린 조리 실장은 살가운 스타일이었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주방의 책임자이니 텃세를 부리거나 못살게 굴 수도 있었을 텐데 늘 저를 살피고 배려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줘서. 아니에요. 이모님 오시고 제가 한결 편해졌어요. 주방 정리도 워낙 깔끔하게 해주시고 재료 손질도 너무 잘해주시고 제가 오히려 고맙죠. 주방 바닥도 오전에 이모님이 닦아놓으신 거죠? 네, 괜히 미끄러져서 넘어질까 봐요. 말 안 해도 알아서 이렇게 척척 해주시는 분 흔치 않아요. 그만큼 저도 잘해드려야죠. 그렇게 말해주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사장님 역시 무뚝뚝하긴 해도 직원들을 살뜰히 챙기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하물며 주방에서 홀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진수야, 이번 달 월급 계좌로 넣었다. 네? 저 아직 월급 받을 날 안 됐는데요? 너 곧 있으면 학원 등록해야 하잖아. 인기 있는 수업은 금방 마감된다며. 네, 맞아요.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수강 신청 잘해.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르바이트생은 수능 준비하면서 용돈을 벌려고 점심때 나와서 일하는 재수생이었어요. 직원들이 다 같이 점심 먹을 때 흘리듯 그런 말을 했는데 사장님이 귀담아 듣고 이번 달에 월급을 일주일 앞당겨 챙겨준 거였습니다. 이렇게 보니 직원들도 대충 일하는 법이 없었어요. 주방에서나 홀에서나 다들 적극적으로 일했죠. 저 역시 단순히 주어진 일만 하지 않고 주방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동선에 맞게 조리도구를 재배치하고 그릇이나 식기류들도 좀 더 꺼내기 쉽게 옮겨놨죠. 하루는 사장님이 주방에 들어왔다가 바뀐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 제가 바꿨는데 이상한가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까요? 괜한 짓을 했나 싶어 잔뜩 긴장했는데 사장님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너무 잘 바꿔놓으셔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전에 대형 급식 업체에서 일했거든요. 조리도구나 그릇 위치만 바꿔도 동선이 간결해지면서 일하기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조리 시간도 단축되고요. 급식업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조리사로 일했어요.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러셨군요. 사장님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조리실장과 사장님이 신메뉴를 개발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저를 부른 겁니다. 저는 주방에서 일하다 홀로 나왔죠. 이번에 보쌈을 새로 출시해볼까 하는데 곁들인 메뉴로 뭐가 좋을까요? 사장님이 그렇게 묻기에 저는 깜짝 놀라서 사장님을 쳐다봤습니다. 자칫 조리실장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상황이라 대답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조리실장이 괜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장님께 이야기 들었어요, 이모님. 원래 조리사로 일하셨다면서요. 어쩐지 재료 다듬는 솜씨가 범상치 않다 했어요. 저희가 생각한 메뉴는 이런데 아이디어 좀 보태주세요. 조리실장이 그렇게 말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사장님과 조리실장이 고안한 메뉴들을 훑어보았어요. 기름진 고기 먹고 나면 새콤한 게 땡기거든요. 무생채 말고 깻잎 초절임을 내보면 어떨까요? 그럼 깻잎 초절임은 이모님께서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제가요? 네, 요즘 손님이 부쩍 늘어서 보조 조리사를 한 명 채용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이모님을 추천하시더라고요. 설거지할 사람은 따로 뽑으면 되니 새로운 일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설거지 일을 한 지 3개월 만에 그런 제안을 받으니 얼떨떨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전과 동일하게 하고 대신 페이는 전보다 올려주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저로서는 나쁠 게 없었죠. 그렇게 저는 한식당에서 일한 지 3개월 만에 보조 조리사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만든 깻잎 초절임은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조리실장 역시 밑반찬을 하나둘 저에게 맡기기 시작했죠. 처음 나물류를 넘겨받고 몇 개 만드니 사장님이나 조리실장이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우와, 이거 어떻게 무친 거예요? 맛이 미묘하게 다른데요. 파 대신 마늘을 넣었어요. 그런 맛이 조금 더 깔끔해지거든요. 몇몇 나물은 참기름 대신 들기름으로 무쳤고요.
나물마다 궁합이 잘 맞는 기름이 있거든요. 아이고, 이러다 제 자리 내드려야겠어요. 아유, 아니에요. 나물이야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렇지. 고기류는 실장님 발끝에도 못 미쳐요. 조리 실장의 농담에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나물류와 생선류를 좋아해서 그쪽으로는 조리법을 많이 연구했거든요. 반면 조리 실장은 고기 요리를 맛깔나게 잘했습니다. 서로 견제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이조차 트러블이 될 텐데 서로 존중하며 일하다 보니 주방 분위기는 늘 화기애애했어요. 제가 일하는 한식당은 어느덧 그 일대에 소문난 맛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가게 밖으로 손님들이 줄을 설 정도였죠. 저 역시 제가 일하는 곳이 잘 되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만큼 일은 더 많아졌지만 기쁘게 일할 수 있었죠. 특히 금요일 낮에는 더욱 사람이 많았습니다. 모임들이 주로 그때 잡혔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딸아이의 상견례가 금요일 낮으로 잡힌 터라 사장님께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이하네요. 상견례는 보통 주말에 하지 않나요? 네, 그건 그런데 사돈 되실 분들이 자영업을 하셔서 주말에는 시간을 빼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그런데 사장님의 표정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니요. 마침 그날 저도 식당 문을 닫을 생각이라서요. 네? 갑자기 왜요? 공교롭게도 저 역시 그날 상견례가 잡혔거든요. 어머, 정말요? 이런 우연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마음 편히 다녀오세요. 사장님이 그렇게 말해주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랄 일은 따로 있었어요. 할 말을 마치고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상견례 장소가 어떻게 되세요? 네? 광화문 쪽에 있는 일식집인데 잠시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딸아이가 알려준 식당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가와서 식당을 확인하던 사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정확히는 핸드폰 배경 화면에 깔린 딸 사진을 보고 놀란 거였어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다니. 외마디 탄성을 내지른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핸드폰의 배경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걸 본 저는 기절초풍하고 말았답니다. 사장님의 핸드폰에는 다름 아닌 제 예비 사위의 사진이 떡하니 깔려 있었어요. 아니,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답니까? 윤희가 이모님 딸일 줄이야? 그럼 태호 아버님이 사장님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태호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설마 예비 사돈이 제가 일하는 식당의 사장님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비 사돈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은 모르고 있었네요. 사장님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감탄 어린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의문을 표했어요. 근데 윤희 말로는 어머님께서 급식업체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무슨 사정이 생기신 건가요? 네,
실은 얼마 전에 일하던 곳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직할 곳을 알아보는데 나이 때문에 재취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딸 결혼할 때 단돈 몇 푼이라도 보태주고 싶어서 일할 곳을 찾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그러셨군요. 그럼 윤희는 이모님께서 식당 일 하는 걸 모르고 있는 건가요? 네. 제 말에 사장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저는 솔직히 상견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말에 놀라서 저는 사장님을 쳐다보았어요. 그게 나쁜 의미인지 좋은 의미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집안 차이가 너무 난다는 뜻일까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부인께서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게다가 딸 혼수에 보태려고 이렇게 몰래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 딸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사장님, 따님께 굳이 이 사실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부인 뜻에 따르겠습니다. 식당에서 계속 일을 할지 여부도 오롯이 제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된 입장으로는 제가 계속 일해주었으면 하지만 사장님이 사돈인 걸 안 이상 제가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였죠. 저는 고민해보겠다고 답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다음 날이 주말이라 이틀 동안은 식당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할지 고민해볼 수 있었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딸아이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견례를 안 할 것도 아니고 상견례 장소에서 사장님을 만났는데 모르는 척하기도 이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딸아이와 밥을 먹고 간단히 맥주를 한잔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심스럽게 딸아이에게 통장 하나를 건넸어요. 딸아이는 눈이 동그래져서 통장을 바라봤죠. 이게 뭐야? 얼마 안 돼. 너 혼수 장만하는데 보태 쓰라고. 괜찮아. 나 모아놓은 돈 있어. 윤희야. 예상대로 통장은 열어보지도 않고 펄쩍 뛰는 딸을 보며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그간 너한테 해준 게 없잖아. 대학 등록금도 네가 벌어서 갚고 용돈도 다 네가 벌어서 쓰고. 왜 해준 게 없어? 나는 뭐 거저 컸어? 엄마가 이만큼 키워준 거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뭘 이런 것까지 주려고 해. 그게 엄마 마음이야. 뭘 해줘도 부족한 것 같고 뭘 해줘도 아깝지 않고. 엄마 마음이니까 그냥 받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주면 엄마 마음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 제 진심 어린 말에 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제가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저는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를 구하다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어요. 딸은 제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혼수에 보탠다고 그런 일까지 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에요. 설마 그럼 엄마 등산 다닌다고 파스 덕지덕지 붙인 게. 맞아. 그 무렵부터 일을 시작했거든. 뭐하러 그렇게까지 했어. 나한텐 말도 안 하고.
엄마가 그러면 내가 뭐가 돼? 아니나 다를까 딸은 속상함에 눈물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런 딸을 다독였습니다. 엄마가 돼서 그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 널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 한 일이야. 안 그러면 내 마음이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그건 진심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결혼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딸은 다행히 제 마음을 이해해줬어요. 그러다 한식당 사장님이 예비 사돈이라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이 운영하는 곳이었다고? 나도 몰랐어. 사장님도 몰랐고. 네 상견례 날짜 때문에 그날은 쉬어야겠다고 얘기하다가 알게 됐거든. 상견례 날짜는 물론 장소까지 같으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으셨나 봐. 서로가 예비 사돈임을 알게 된 이상 식당에서 계속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할 권한도 저에게 넘겼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딸 역시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엄마는 너만 괜찮다면 계속 일하고 싶어. 괜찮겠어? 힘들지 않아? 힘은 들어도 거기서 일하는 게 재밌거든.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것도 기분 좋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좋고. 딸을 시집 보낸 후에도 제 생활비 정도는 제가 벌어서 쓰고 싶었어요. 다행히 사장님도 괜찮다고 말했으니 딸아이만 오케이 하면 그대로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딸아이는 제 뜻을 존중해줬어요. 엄마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 나는 엄마 뜻을 존중할게. 그렇게 주말이 지나고 저는 사장님에게 제 뜻을 전했습니다. 사장님은 안도하며 반색했어요. 혹여 제가 그만둔다고 하면 어떡하나. 저만한 사람을 어디서 찾나 주말 내내 고민했다고 해요. 저는 행여 제가 예비 사돈이라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대해달라고 했죠. 사장님도 흔쾌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이어가는 사이 어느덧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어요. 그날은 직원과 사장님이 아닌 예비 사돈으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인데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니 새삼 긴장되더군요. 근데 예비 사부인이 먼저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줬습니다. 박간 양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 깍듯하게 예의를 다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예비 사돈댁에서도 딸아이를 예쁘게 본 모양인지 식사 내내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윤희가 얼마나 똑부러지고 야무진지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답니다. 예쁘게 봐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태우도 어찌나 반듯하고 믿음직스러운지 이런 사이를 맡게 되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후 결혼식 날짜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습니다. 양가 모두 언제든 괜찮다고 말해서 결혼식 날짜와 시간은 아이들이 상의해서 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단이나 예물은 합의하에 모두 생략하기로 했어요. 사부인만 괜찮으시다면 허례허식은 다 접어두고 애들 집 사고 혼수 준비하는 데 보태주려고 합니다. 네,
저도 좋습니다. 집이나 혼수는 저희가 최대한 알아서 할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장모님. 그 사이 예비 사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미 저쪽에서도 얘기가 된 건지 사장님도 별다른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부담을 가질까봐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사이 어느덧 식사가 마무리되고 후식으로 차와 다과가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낸 건 바로 그때였어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사부인께서는 이제 식당에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저는 깜짝 놀라서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딸아이 역시 당황해서 저와 사장님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실은 근처에 괜찮은 가게 자리가 하나 나와서요. 분점을 내려고 하는데 사부인께서 그곳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상상도 못한 제안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사장님을 쳐다봤습니다. 예비 사부인과는 이미 논의를 마친 건지 두 사람이 그저 빙긋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부인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도 부탁드릴게요, 사부인. 이 모든 상황이 저로서는 얼떨떨했습니다. 일하던 식당의 사장님이 알고 보니 예비 사돈인 것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제안까지 받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사장님은 단순히 말뿐인 제안이 아닌 듯 정중하게 서류 봉투를 내밀기까지 했습니다. 갑작스레 너무 큰 부탁을 드리게 됐습니다. 참고하실 만한 자료를 거기에 정리해 두었으니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렇게 저는 상견례를 마치고 얼떨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새로 식당을 열 가게의 위치와 평수, 채용해야 할 직원 수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더불어 지점장으로서 제 처우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적혀 있었죠. 말만 지점장이지 거의 분점의 사장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돈에게 가게를 받다니 이래도 되나 싶어서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너무 과분한 제안인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장사라는 게요, 맛이나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제일 큰 자산이에요. 내 상호, 내 간판, 기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을 드디어 찾았는데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사장님이 그렇게까지 간곡히 요청하니 저도 더는 거절하기 어렵더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믿어주신 만큼 저도 더 열심히 할게요. 얼마 후 딸아이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달 말에 가게의 분점 역시 문을 열게 되었죠. 이 나이에 뜻하지 않게 제 가게를 갖게 되니 모든 게 얼떨떨하고 꿈만 같았습니다. 사돈 어른은 가게를 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저에게 알려줬어요. 직원을 뽑을 때도 함께했죠. 그렇게 문을 연 가게는 금세 자리를 잡았고 반년도 안 되어서 본점만큼 손님을 끌게 되었습니다. 점심 장사 위주로 한 터라 다행히 체력에 큰 무리가 가지는 않았어요. 본점이나 분점이나 점심 장사에 집중하고 퀄리티를 유지하자는 방침에 따랐기 때문이죠.
그 사이 또 하나 큰 경사가 생겼습니다.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태어난 거죠. 실은 제가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은 터라 딸도 그러면 어쩌나 내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저와 달리 결혼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아이를 가졌어요. 또 저와 달리 막달까지 회사를 다니고 무사히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습니다. 손자는 자식과 다르다더니 태어나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자식은 내가 키워야 한다는 중압감에 귀여운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키웠는데 손자는 달랐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안 예쁜 구석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요 녀석 봐라. 누굴 닮아서 이리 똘똘할까? 누구긴 누구예요. 우리 며느리 닮았죠. 새아가 닮아서 코 오똑한 것 좀 보세요. 코는 우리 사이 닮아서 오똑한 것 같은데요. 주말이면 아이들 집에 모여서 함께 손주를 돌보는 게 저와 사돈댁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손주의 예쁜 곳을 발견할 때마다 서로 며느리 닮았다, 사이 닮았다 칭찬하기 바빴죠. 더불어 사부인은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새아가, 네가 일하고 싶거든 언제든 복직해라. 아이는 어떡하고요, 어머님? 우리 손주야 내가 보면 되지.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사부인? 아이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넌지시 물으니 사부인이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깥 양반이나 사부인이나 가게 하느라 바쁘잖아요. 저는 그런 데는 영 소질이 없어서요. 알고 보니 사부인은 어린이집 원장까지 했다고 해요. 그만큼 아이를 예뻐하고 돌보는 것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워낙 일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 직업에 프라이드를 갖고 있던 딸이라 아이를 낳고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사부인이 선뜻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딸 역시 사부인이 아이를 봐준다고 하니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감사하기는 다른 집에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손주 보는 건데 네가 원하면 걱정 말고 복직해라. 알았지? 결국 딸아이는 아이가 돌이 지날 무렵 회사로 복직했습니다. 좋은 사돈을 만난 덕에 딸아이가 아이를 낳고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어서 저 역시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고 보니 참 이 모든 일이 믿겨지지 않네요. 남편을 잃고 혼자 딸아이를 키우느라 고군분투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딸아이가 커서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런 귀한 인연을 맺어줬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맺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남은 생을 힘차게 살아가려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